안녕하세요, 오세입니다. 오늘 이제 들어가실 건 이제 미용사 내일 120문제 들어가실 건데요. 이 정도는 뭐 알고 가셔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같이 한번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할게요. 손톱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손톱 기능, 공격 기능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손톱이 이제 인간 외에 동물들한테는 공격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방어 기능 있고요. 장식적 기능 가질 수 있는데 용해, 뭘 녹인다는 아닐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건강한 손톱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르를라가 설명하고 커야 된다. 르를라가 요 위에 이제 반어어인데 이게 꼭 커야지 건강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일 베드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맞고요. 하루 평균 0.15mm 정도 자란다. 맞고요. 유연성과 강도가 있어야 된다. 네. 손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강한 손톱은 탄력이 있으며 유연하다. 네. 케라틴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네. 건강한 손톱은 부드럽고 광택이 나며 핑크빛을 띈다. 어, 부드럽지 않죠. 손톱이 부드럽진 않아요. 말랑말랑하진 않죠. 표면이 부드럽다 뭐 이런 느낌은 맞을 수 있지만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난다 뭐 이런 느낌은 맞지만 부드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틀린 내용이고요. 손톱은 땀의 배출을 하지 않는다. 네, 땀 배출은 안 되죠. 내일의 오만큼 부분 컨케이브 위치의 설명으로 옳은 거. 콘케이브, 콘벡스 콘케이브 자주 물어보는데 콘케이브는 어디냐면 C형태 곡선의 안쪽에 오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커브가 있으면 여기가 콘케이브, 바깥쪽이 볼록한 부분이 콘벡스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 내일 구조중 각 부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매트릭스는 조모라고 하며 내일 루트 밑에 위치해 내일 세포를 생성한다. 네, 맞는 내용. 내일 베드는 조상이라고 하며 산소를 필요하지 않고 여러 개의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네일 베드는 조상이라고 하고요. 네일 보디가 붙어 있는 그 바로 밑에, 그러니까 네일 베드, 그러니까 침대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손톱이 붙어 있는 바로 밑에 피부 조직이고요. 혈관이나 신경이 분포해서 연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루눌라 반월이라고 하고요. 새롭게 자라난 네일 위를 덮고 있는 피부. 아니죠. 여기 이제 손에서 비치고 있는 부분이죠. 비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No. 하이포키네움은 하조피라고 하며 그 길이와 모양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길이와 모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죠? 프리엣지, 자유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네요. 내일초 안전관리를 위한 대처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반드시 덮개가 있는 용기를 이용한다. 네. 작업 시 마스크를 사용해 가루의 흡입을 막는다. 네. 가능하면 스프레이 형태의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뿌려지지 않고 스포이드 형태로 이렇게 분산되지 않는 거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리가 먼 건 3번이겠네요. 작업 공간에는 음식물이나 음료, 흡연을 금한다. 네. 고객에 대한 네일 미용사의 올바른 상담 자세로 틀린 거. 네일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 전문 용어만 사용한다. 일단 대화, 그러니까 응대할 때 기본은 내가 쓰는 용어를 고객이 정말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대화를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대화는 예의 바르게 한다. 네. 단정한 옷차림으로 고객을 맞이해야 한다. 네. 편안한 자세와 미소로 고객을 맞이한다. 네. 네일숍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소독 제품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거. 제품의 소독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네. 화학 제품에는 라벨을 표시해야 된다. 네. 화학 제품은 밝은 곳에 눈에 띄게 보관해야 된다. 화학 제품은 일단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틀린 건 3번이고요. 화학 제품 사용 시 환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네. 네일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외부 화장실의 첨가 상태는 외부 화장실이잖아요. 이건 상관이 없겠죠? 정답 1번. 사용한 타월이나 젖은 타월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일 화장물의 특유의 향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뚜껑을 열어놓은 네일 화장물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네일 도구 및 재료가 개발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거. 오렌지 우드스틱은 1830년, 네일 파일이 그 다음 나타났고요. 1900년, 그 다음 네일 팁 1935년, 네일 폼이 1975년, 라이트 퀘드 젤이 1994년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고요.
유럽의 전문 의사인 시트에 의해서 발명된 네일 미용 도구는 오렌지 우드 스틱이에요. 1830년 오렌지 우드 스틱입니다. 네일 미용 전문숍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세톤의 중요한 역할은, 아세톤은 왜 쓰죠? 지울 때 써요. 지울 때. 용해력 제거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정답은 2번. 네일 도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클리퍼, 인조팁을 잘라 길이를 조절할 때만 사용한다. 인조팁을 자르고 자연 네일의 길이를 줄일 때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인조팁만 자르는 용도를 하는 건 클리퍼는 아니고 그 틱커터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아크릴 브러쉬, 아크릴 파우더로 볼을 만들어 인조 손톱을 만들 때 사용한다. 맞고요. 아크릴 폼, 팁 없이 아크릴 파우더를 가지고 손톱을 연장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큐티 글리퍼, 손톱 위에 생긴 거스름을 제거할 때 사용한다. 네. 일반 네일 폴리시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 성분으로 옳은 것은, 애매하면 절대 아닌 걸 일단 찾으세요. 자, MMA는 아니에요. MMA는 이거는 아크릴이랑 젤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네일 폴리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MMA랑 EMA 이 두 가지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일반 네일 폴리시의 보통 주성분이에요. 니트로셀룰로즈. 요걸 물어보는데 요거는 아닌 걸 찾으라고 또 나왔네요. 알아두시면 좋을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의 네일미용 역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첫 번째, 1900년대 중반 백화점에 네일숍이 입점되어서 일반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네일숍이 백화점에 입점된 게 아니고 네일 제품들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no. 봉선화로 물들이는 풍습이 생겼으며 이것을 연지갑화 또는 지갑화라고 했다. 네, 생겼죠. 언제? 고려시대 때. 2번이겠네. 1980년대부터 대중화되었고, 그러니까 백화점에 입점돼서 제품 팔기 시작했을 때부터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간 자격증은 1998년도에 민간 자격증이 도입이 됐고요. 우리나라의 네일 장식의 시작은 해나 콧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 지갑화, 봉선화 콧물을 드리는 게 시작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한국의 네일 미용 역사와 가장 거리가 먼 것. 1998년 민간 자격 시험 제도가 시행되었다. 네, 맞아요. 1990년대부터 네일 사업이 점차 대중화되어 갔다. 네. 상류층 여성들은 손톱 뿌리 부분에 문신 바늘로 색소를 주입해 상류층을 가시했다. 이건 인도에서 유행했던 거고요. 고려시대 때부터 봉숭아 꽃물을 들이기 풍습에서 시작되었다. 네. 아까 나왔던 연지갑파, 지갑파라고 하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 이건 우리나라 아니에요. 네일 미용 역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초의 미용 네일은 기원전 3000년경에서 이집트에서 시작됐다. 네. 고대 이집트에서는 헤나를 이용해서 붉은색 오렌지로 손톱을 물들였다. 네. 그리스에서는 계란 흰자와 아라비아산 고무나무 수액을 섞어 손톱에 칠했다. 이거는 중국에서 시행했던 내용이고요. 3번이겠네. 15세기 중국의 명왕조에서는 흑색과 적색으로 손톱에 칠해서 장식했다. 네, 맞습니다. 큐티클 보습제의 종류별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큐티클 오일, 스프레이 타입. 오일류는 그러니까 끈적거리다 보니까 스프레이로 딱 뿌려지지 않아요. 보통 이제 브러쉬에 붓에 달려 있는 형태나 아니면 그 브러쉬 형태에 되어 있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건 아닌 거겠네. 큐티클 크림, 병 타입, 스포츠로 덜어 사용. 크림은 덜어 쓸 수 있고요. 큐티클 오일, 스포이트 타입, 방울 떨어뜨려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와 있죠. 큐티클 크림, 튜브 타입, 큐티클을 직접 짜서 사용. 그렇지. 쓸 수 있지. 즉, 거리가 먼 건 1번이겠네요. 습식 매니큐어 큐티클 정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큐티클은 반드시 잘라내어 깨끗하게 한다. 반드시 잘라내어. 그러니까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완벽하게 제거는 안 돼요, 큐티클은. 왜냐면 그 피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거 제거하려고 살 들어가면서 자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좀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아닌 거, 적절하지 않고요. 네일 푸셔의 각도는 네일 바디와 90도가 아니고 45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큐티클 연해제를 발라 큐티클을 부드럽게 한다. 그 이후에 잘라야 되고요. 푸셔를 강하게 밀어 큐티클을 제거한다. 푸셔는 강하게 미는 게 아니라 손톱에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의 압력으로 올려야 되죠. 정답은 3번. 젤레이 폴리시 아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라데이션은 브러쉬로 경계 부분을 톡톡 두드려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경화한다. 네. 디자인을 잘 표현하기 위해 글리터가 포함된 색으로 풀코트 후 경화한다. 네. 그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네.
팁 모양을 정리하고 베이스 젤을 도포한 후 경화한다. 이거는 팁 위드 젤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닌 거네. 디자인에 맞게 통젤 또는 폴리시 젤을 선택해서 사용한다. 네. 페디큐어 작업 방법으로 옳은 것은 혈압을 높이거나 심장벽에 있는 고객은 매뉴얼 테크닉을 더 강하게 해준다. 매뉴얼 테크닉, 발 마사지죠? 발 마사지, 발 매뉴얼 테크닉을 적당한 압력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혈압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모든 각질 제거하는 콩커터를 사용해 완벽히 제거한다. 콩커터는 발 각질 제거하는 그 각질 깎아내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면도 날이 들어가 있어요. 제거는 하되 완벽히 제거를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No. 파고드는 발톱을 예방을 위해 발톱 모양은 일자형, 그치? 스퀘어형으로 한다. 오케이. 발톱의 모양은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잡아준다. 보통은 패디는 스퀘어 형태로 잡아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답은 3번. 네일 컬러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라데이션 컬러링은 컬러가 자연스럽게 연해지면서 큐티클 부분에는 투명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네. 룰라 컬러링은 큐티클 부분 밑에 반달 부분만 둥그렇게 남기고 하는 방법이다. 네. 프렌치 컬러링은 옐로우 라인, 둥근 선에 맞추어 스마일 라인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네. 프렌치 컬러링은 손톱 풀코트 후 프레치 부분만 지우는 방법이다. 프레치만 바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저기 책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프레치 부분만 남겨두는 방법 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프리엣지 컬러링이라고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외부 충격에 가장 약한 프리엣지 모양은 포인트겠죠? 포인트. 이렇게 이제 끝부분에 모서리를 준 모양. 이거 안 그러죠? 사진 띄워드릴게요. 포인트입니다. 정답은 2번. 손톱이 약한 고객에게 네일 보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언제 쓰죠? 베이스 코트를 바르기 전에 도포합니다. 정답 2번. 습식 매니큐어 과정으로 틀린 것은 오래된 네일 폴리시를 제거한다. 제거해야 되겠죠. 작업자의 손 소독을 먼저 한 후 고객의 손을 소독한다. 그렇죠. 손톱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우드 파일을 비벼서 사용한다. 한 방향, 단방향 파일링 해야 됩니다. 정답 3번. 손톱에 굴곡이 있는 경우 샌딩 파일을 사용해 매끈하게 해야 한다. 네. 페디큐어 작업 방법으로 적절한 거. 발톱의 양쪽 가장자리를 파고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둥글게 조용한다. No. 스퀘어로 일자로 조용해야 되겠죠. 패드 파일의 작업 시 종문 방향으로 파일링한다. 종문. 네. 보통은 이제 손 바깥에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종문도 발도 마찬가지, 새끼부터 엄지까지 방향으로 파일링을 합니다. 적절한 건 2번. 가벼운 각질이라도 크레더로 사용해 관리하도록 한다. No. 발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토우 세퍼레이터 끼운다. 방지하기 위해 끼우는 게 아니죠? 이거 왜 끼우죠? 발가락 사이사이를 벌려서 옆에 작업하기 쉽게, 그리고 옆에 컬러가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끼우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일 폴리시 성분 중 디뷰틸 프롤라이트의 역할로 옳은 거. 이거는 부스러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건 지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뷰틸 프롤라이트는 부스러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정답은 3번. 네일 제로 설명으로 틀린 거. 젤램프 기계는 젤의 경화를 위해 사용한다. 맞고요. 네일 그릿 수치가 작을수록 거칠다. 네, 숫자가 낮을수록 거칠죠. 연말의 수도 적고 입자도 크고. 아크릴 모노머는 아크릴 파우더와 함께 사용한다. 네. 프라이머는 꼼꼼하게 여러 번 덧발라 주어야 한다. 그 여기서 얘기하는 프라이머는 아크릴 프라이머. 여기서 얘기하는 프라이머는 그 산성제 프라이머를 얘기하는 거야. 요즘에 산성 프라이머도 있고 그냥 일반 본드랑 섞여 있는 프라이머도 있거든요. 네일 프라이머는 보통 산성이라서 그 네일 표면을 살짝 이렇게 산성으로 녹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잘 올라가게 쓰는 건데 얘는 딱 한 번만 바릅니다. 산에 묻지 않게 딱 한 번만 바르게 돼 있어요. 정답 4번이에요. 네일 폼의 사용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하이포키니움에서 아프지 않도록 손톱에서 3mm 띄어서 폼을 끼워야 한다. 하이포키니움에 딱 맞게 손톱에 띄우는 게 아니라 딱 맞게 끼워야 합니다. 틀린 거네요. 자연 손톱과 폼 사이가 틈이 없도록 폼을 끼워줘야 한다. 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띄우는 게 아니고. 조형된 인도 손톱에 손상이 없이 네일 폼을 제거할 수 있다. 네. 자연 손톱과 수평이 되도록 정확하게 폼을 끼워야 한다. 네.
스컬프처 작업 시, 그러니까 연장 작업 시 넬 폼의 부착 방법으로 틀린 거. 사이드 스트레스 포인트에 맞춰 일직선으로 접착한다. 네. 자연 넬과 넬 폼 사이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네. 컨케이브와 컨벡스 중심으로 맞추어 넬 폼을 접착한다. 네. 그래서 항상 저희도 시술, 그러니까 실기 하실 때 커브 먼저 맞추라고 하거든요. 폼치 깨울 때는 커브 먼저, 컨벡스와 컨케이브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접착. 넬 폼은 네일과 수직이 되도록 접착한다. 수평이 되도록 접착한다. No. 정답 4번. 스카프처 작업 시 네일 폼을 잘못 끼울 경우, 네일 폼을 잘못 끼울 경우 생길 수 있는 현상으로 틀린 거.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이 채워지지 않거나 어울리게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컨벡스 컨케이브의 불균형과 전체 넬의 구조가 틀을 수 있다. 네. FH 밑에 믹스처, 섞여있는 무언가의 제품들이 스며들어 하이포키니움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접착제가 고르지 않은 부분으로 접착제가 고르지 않는 분포로 인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다. 는 이거는 폼을 잘못 끼워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정답은 4번. 아크릴 프렌치 스카프처 작업 시 자연 손톱 준비 과정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자연 손톱을 가볍게 파일링으로 애칭한다. 네. 프리 프라이머와 프라이머를 소량 도포한다. 도포하죠. 메탈 푸시를 사용해 손톱 주변의 큐티클을 밀어준다. 그럴 수 있죠. 핑거블을 이용해 습식으로 큐티클 정리를 한다. 자, 요 내용은 알아두셔야 될 게 모든 연장 작업과 젤 시술을 할 때는 습식으로 큐티클 정리를 안 합니다. 왜? 수분 제거가 덜 됐을 경우에 곰팡이, 몰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지 않습니다. 모든 연장과 모든 젤 시술은 전부 다 건식으로 케어하게 되어 있어요. 정답은 4번. 아크릴 스카프 작업 시 모노와 폴리머를 섞었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이거 뭐죠? 폴리머제이션. 4번이고요. 또 알게 카탈리스트. 이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말리는 거. 경화 촉진제거든요. 경화 촉진제 잘 물어보니까 요 용어 정도는 또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의 정답은 4번.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아크릴 모노머는 폴리머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젤 같은 경우엔 그 포토폴리머제이션이라고 해요. 두 가지 용어 물어보니까 알고 넘어갈게요. 자연 손톱의 프레시 부분에 부착해 아크릴 스카프처가 완성되도록 들이대주는 재료로 적합한 거는 폼이겠죠? 네일폼 4번. 아크릴 네일 브러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브러쉬의 시작 부분은 베이직이라고 한다. 시작 부분은 어디냐면 여긴 백, 벨리, 팁이라고 하죠. 정답은 1번. 중간 부분은 평평을 맞추는데 사용한다. 네. 끝부분은 팁 또는 플래그라고 한다. 네. 끝부분은 섬세한 작업 시 사용한다. 네. 아크릴 브러쉬의 각 명칭과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베이스는 없어요. 형태와 길이를 조정하는 역할로 브러쉬의 상단부이다. 일단 없으니까 no. 벨리, 중간 부분. 형태를 고르게 만드는 역할로 브러쉬의 중간 부분이 남았고요. 백, 누르거나 길이를 조절해주는 역할로 브러쉬의 상단 부분을 말한다. 네. 팁, 미세한 작업과 스마일 라인을 만들거나 큐티클 라인에 사용하는 역할로 브러쉬 하단부이다. 예스. 아크릴레인이나 스칼프처 네일 작업 시 가장 얇아야 하는 곳은 가장 얇아야 하는 곳? 그 큐티클 부분이에요. 윗부분. 이 부분이 제일 얇아. 손톱이 있으면 이 윗부분이 제일 얇아야 되는 부분이죠. 정답은 2번. 네일 작업 후 리프팅의 원인이 아닌 거. 리프팅, 들뜨는 건데 큐티클 부분 위까지 아크릴 작업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이 들뜰 수 있겠죠. 네일 바디에 유분기를 깨끗이 제거하지 않았다. 들뜰 수 있겠죠. 리퀴드 파우더의 양이 적절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리퀴드가 적고 파우더가 좀 더 있었어. 그럼 들러 가요. 그럼 들뜰 수 있어요. 그 부분 통 하고 없거든요. 구멍 나듯이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핀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리프팅의 원인은 아니다. 정답은 4번. 아크릴의 기본 화학 성분으로 옳은 거. 아크릴은 폴리머, 모노머, 카탈리스트. 이 세 가지예요. 어딨죠? 폴리머, 모노머, 카탈리스트. 근데 2번이에요. 아크릴 프렌치 스카프처 스마일 라인의 조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아크릴 볼을 작게 만들어 양쪽 사이드 라인을 섬세하게 조형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양쪽 사이드 라인 균형에 맞지 않으면 샌딩 파일로 처리한다. 네. 화이트 파우더로 프레치를 만든 후 스마일 라인을 만든다. 아크릴 프렌치 스카풀처 할 때는 무조건 스마일 라인 먼저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그 부분이 제일 처음에 딱 올리고 나서 손톱 윗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마르거든요.
그래서 스마일 라인 먼저 만들고 나서 프레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스마일 라인을 만들 때 브러쉬의 각도는 네일 베드 쪽으로 눕혀서 조형한다. 그렇지. 위쪽에서 이렇게 닦아주면서 조형을 하죠. 정답 3번. 네일 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연 네일 길이를 연장 시 사용된다. 네. 접착 부분을 네일 웰이라고 한다. 네. 하프 L 팁은 풀 L 팁보다 접착 부분이 작다. 하프 L 팁은 풀 L보다 접착 부분이 작겠죠. 풀 L은 손톱 전체 넘는 팁. 하프 L은 앞에만 넘는 팁. 이죠. 접착 부분이 클수록 좋은 팁이다. 이건 no.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정답 4번. 네일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일팁은 손톱의 크기에 비해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가장 딱 맞는 사이즈의 팁을 사용한다. 네. 웰 부분의 형태에 따라 풀웰과 하프웰이 있다. 네. 자연 손톱이 크고 납작한 경우 커브 타입 팁이 좋다. 크고 납작한 경우 커브하면 불편해요. 내가 납작하고 큰데 커브가 없는데 커브를 억지로 만들면 안 맞을 수도 있죠. 틀린 거. 네일 팁 접착 시 손톱의 2분의 1 이상 커버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하프엘 팁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뭐, 너무 많이 다 덮으면 안 돼요. 근데 풀에는 어차피 다 덮는 거라서, 네. 일단 정답은 3번. 네일 팁 오버레이 작업 중 사용하는 실크랩. 접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닌 거. 고객의 네일 크기에 꽉 채워 랩을 재단한다. 실크랩 같은 경우에는 살짝 딱 맞추긴 하는데 살짝 부족하게가 아니야. 살짝 이렇게 띄워서 작업을 합니다. 어차피 그 옆에 글루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글루 공간도 필요해요. 살짝 띄워서 하죠. 네일 표면 정리를 통해 제품의 밀착력을 높인다. 맞고요. 네일 랩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전처리를 한다. 네. 실크랩은 손톱 표면에 완전히 밀착시킨다. 네, 맞아요. 꽉 채워가 되게 애매해요. 살짝 띄우거든요. 아주 살짝. 꽉 채우진 않아요. 인조네일 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장 적당한 모양과 사이즈의 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손톱 끝이 위로 웃은 스카이 점프 라인은 커브 팁을 선택한다. 아니요. 자꾸 이 커브 팁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통 이렇게 완벽한 커브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좀 완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순 손톱, 들린 손톱 같은 경우에는 어, 커브 팁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평평한 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안 맞는다. 일단은 양쪽 측면에 움푹 들어갔거나 각진 손톱의 경우 풀팁이 두꺼운 팁을 선택한다. 측면에 움푹 꺼져 있는 손톱. 얘는 풀팁이 조금 두꺼워서 안에 이제 다 채워서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채우는 거잖아요. 이런 팁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손톱이 크고 납작한 경우에는 약간 끝이 좁은 이런 팁을 선택한다. 이게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손톱도 계란 아몬드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손톱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좁아지는 네로올 팁을 쓰는 게 좋다. TV 드랩 작업 시 사용하지 않는 재료. 뭘 안 쓰죠? 아크릴 파우더는 안 쓰죠. 실크 쓰고 젤글루 쓰고 글루 드라이 쓰고. 정답 1번. 네일랩 재단과 접착 방법으로 틀린 거. 재단한 네일랩 큐티클 라인에서 약 0.1에서 0.2cm 정도 남기고 접착한다. 네, 요게 맞아요. 반재단한 네일랩 한쪽만을 접착 후 나머지 면은 자연을 위에서 실크 가위로 재단한다. 네, 이건 반재단법. 재단한 실크랩이 큰 경우 가위의 방향을 피부 쪽으로 기울게 해 폭을 좁게 만든다. 좀 좁혀줘야 되겠죠? 재단 네일이 위쪽 큐티클 라인에서 0.1에서 0.2cm 정도 남기고 왼쪽을 중심으로 접착한다. 한쪽 중심이 아니고 센터 맞춰서 대칭 맞게 잘 해야 된다. 정답은 4번. 젤 램프 기기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UV 램프 기기는 UVA 파장의 광선을 사용한다. 네. LED 램프 기기는 400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사용한다. 네. 빨주, 노초, 파란, 보에서부터 이제 UV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있는데 A쪽 400나노미터에 근접한 걸 쓰죠. 그래서 UVA를 씁니다. 사용되는 광선은 자외선과 가시광선이다. 네. 가시광선 포함되어 있고요.
UVC 단파장 자외선을 사용한다. UVA를 씁니다. A. 정답은 4번. 틀린 거야. 젤네일 화작물 보강 작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연네일 상태에 따라 하드젤과 소프트젤을 선택해서 사용한다. 네. 젤을 이용해 자연네일 보강 시에는 베이스젤을 사용하지 않는다. 베이스젤은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 베이스젤, 클리어젤, 탑젤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열 발생을 막기 위해 젤을 한꺼번에 올리지 않는다. 네. 젤 원턴 스컬프처로 완성한 인조네일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손톱 측면 구조 중 옆선 부분을 아래로 처지게, 왜죠? 처지게 완성하면 안 되겠죠. 일자로 잘 맞게, 일자로 잘 맞게 완성해야 되겠죠. 손톱 C커브는 원형의 50% 이상, no. 20에서 40%로 완성하고요. 손톱 C커브는 원형의 20% 미만, no. 20에서 40% 사이로 완성을 하고요. 프레이트 두께는 1mm 이하로 일정하게 완성한다. 네,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4번. 원턴 스컬프터 사용 시 인조네일의 이상적인 구조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인조네일의 길이는 길수록 아름답다. 보통은 만들고 나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 부분이랑 요 손톱 끝부분이랑 앞에까지 길이가 1대1로 맞춰주는 게 제일 안정적으로 보여. 그래서 1대1로 맞추는 게 제일 예쁩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하인 포인트의 위치가 스트레스 포인트 부근에 위치해야 된다. 네, 연장을 했기 때문에 중간 부분 2분의 1 지점까지 하인 포인트가 옮겨집니다. 옆선이 네일 사이드 월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네. 컨벡스와 콘케이브 형태가 균일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네. 젤레이 폴리시 마무리 시 작업자의 필요 지식으로 틀린 거. 젤 와이퍼는 사용 시 네일 표면에 잔여물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네. 그래서 화장솜을 안 써요. 털 남으니까. 젤 클렌저는 미경화 젤을 닦아내는 용제로 알코올 성분이다. 네. 톱젤 도포 후 네일 주변과 피부 주변의 잔여물을 제거하고 경화한다. 네. 톱젤 경화 후 피부에 넘친 톱젤을 제거할 시 니퍼로 정리한다. No. 파일로 제거합니다. No. 정답은 4번. 젤레이 폴리시 제거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거. 네일 파일로 전부 갈아내서 제거하는 경우는 젤레이 폴리시 중 제거제로 제거가 되지 않는 제품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죠. 네일 드릴 기구로 제거하기도 한다. 네, 일반적인 제품 경우에 제거제만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것이 좋다. 네, 드릴보다 일반 이제 용액으로 제거하는 게 내 손톱 손상이 적어요. 그러니까 드릴은 살짝만 닿아도 내 손톱이 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보다는 용액으로 하는 게 요즘에는 이제 손톱 윗부분만 이제 인조네일만 탁 떨어지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손톱에는. 젤레이 폴리시는 제거제만 사용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과 네일 파일로 전부 갈아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요건 이제 문구가 애매한데 네일 파일로 보통 위에만 갈고 제거제를 쓰던지 아니면 드릴러 까던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애매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젤레일 소거프 절차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적당한 힘을 주어 비비듯이 파일링에 발열감을 준다. 발열감 주면 안 되겠죠. 뭐 갑자기 이상한 소리예요. 1번 틀린 거. 퓨어 아세톤을 상온에서 사용해 용해하는 작업을 한다. 네. 상온이 제일 잘 돼요. 조금 따뜻하면 더 잘 돼요. 그래서 여름에 더 잘 제거돼요. 겨울에 좀 덜 제거돼요. 느리죠. 백그립 네일 파일을 사용해 젤과 컬러 젤을 제거한다. 위에 이제 탑이랑 컬러까지 정도만 제거해주는 게 좋다. 표면 파일링 시 화작물의 제거 상태를 수시로 체크한다. 네. 정답은 1번. 인조네일이 잘못된 관리로 나타날 수 있는 네일의 병변이 아닌 거. 조각 구만증은 이제 이렇게 커지면서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는 시술도 못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네일숍에서 시술하시면 안 되는 질병 중 하나. 고요. 이건 잘못된 관리로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냥 이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닌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종렬증은 세로로 갈라지는 거. 이거 잘못된 관리로 나타날 수 있고요. 박리증, 조갑,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떨어져 나가는 거. 또 잘못된 관리로 나타날 수 있고요. 몰드는 곰팡이에요. 이것도 이제 뭐 수분이 들어있었다든지 위생 처리가 잘 안 됐다든지 하는 이유로 발생할 수 있죠. 정답은 1번. 네일 미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네일의 병명. 뭐 할 수 있죠? 오니토크립시스. 이거는 이제 파고드는 발톱. 내향성 발톱이고요. 파고드는 손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는 이제 스퀘어로 잘라주고 옆에 요렇게 이제 펴주는 장비 있거든요. 펴줘서 그대로 고정시켜서 시술이 가능합니다. 오니토크리시스.
정답은 4번. 감염성이 매우 강하여 발바닥 전체 또는 발가락 사이에 붉은색 수포가 생기며 가려움이 동반되는 증상은 이제 무좀, 발진균, 요거예요. 발진균. 정답 3번. 연골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어리가만 거. 뼈와 뼈 사이를 경합해준다. 그렇죠. 연골은 신축성이 있는 연골 기질로 되어 있다. 네. 코와 귀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네. 연골에는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있다. No. 요 안에 있는 연골은 신경과 혈관은 없죠. 없어요. 정답은 4번. 손의 골격의 명칭이 아는 거. 일단은 이제 내일 시험이다 보니까 손발뼈, 손발의 뭐 신경, 뭐 손발의 근육을 물어봐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외우지 말라고 하는 편인데, 문제가 나오니까 알긴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많아서. 일단 아닌 건 4번이에요. 쇠기뼈는 발에 있는 뼈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책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또 여기 지금 사진 띄워드리는 거를 좀 보면서 캡처해서 이제 외우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손가락을 구성하는 뼈로 틀린 거. 이건 잘 물어봐요. 중간 마디뼈, 중절골. 그러니까 중절골 있고요, 말절골 있고요, 기절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절골, 말절골, 기절골 이건데 중간뼈는 없어요. 중간 설상골 이건 없는 거. 네. 손발에 5개로 이루어진 길고 가느다란 뼈의 연결로 오른 거. 손 허리뼈, 중수골과 발 허리뼈, 중족골입니다. 2번이에요. 손가락뼈는 14개고요. 발가락뼈도 14개예요. 손목뼈는 8개, 발목뼈는 7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왠지 간호사나 의사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미용사는 뼈 이름까지 몰라도 된다는 생각이라 일단 2번이다. 하지만 사진을 띄워드릴 거다. 알면 좋다. 몰라도 뭐 괜찮다. 네. 발목뼈 중 크고 중심에 위치하는 뼈는 발 중간에 있는 건 발 뒤꿈치뼈, 종골이에요. 종골. 가장 크고 중심에 있다. 종골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종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을 잡는 역할, 그러니까 이제 틀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하죠. 정답 4번. 발바닥의 피부와 근육에 분포하는 신경. 이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가? 꼭 알아야 하는가? 4번입니다. 4번. 가측 발바닥 신경, 외측 족저신경이라고 하고요. 이제 발바닥이기 때문에 족저 발바닥 신경이라서 4번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경 이름이나 근육 이름들이나 뼈 이름이 좀 이제 직관적으로 변했어요. 보면 무슨 뼈인지, 무슨 신경인지, 무슨 근육인지를 알 수 있게 이름을 바꿔서 쓰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다. 다 풀 수 있다, 안 해도.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골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 아닌 것. 이것도 알아야 하는가? 알아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4번이에요. 상한이 두근입니다. 손등과 손가락의 엄지 쪽에 분포해 손등의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 이렇게 와서 위쪽 감각. 요골신경입니다. 네. 미안해요. 몰라도 돼요. 다음 중 신경세포와 다른 신경세포를 연결해주는 접촉부는 이건 알아야 되는 거지. 시냅스지.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시냅스. 여러분 시냅스 구조죠. 시냅스 구조. 근데 요 하나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 신경을 뉴런이라고 하고요. 뉴런이 시냅스 구조를 이뤄서 접촉되는 거. 접촉해서 이제 신경을 전달하는 거. 요건 나오는 거. 요건 아셔야 되는 거. 정답 4번. 성인의 1일 평균 정상적 땀의 분비량은 보통 0.6에서 1.2리터 정도를 흘립니다. 산소 라디칼 방어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SOD, 항산화 방어막이에요. 정답 1번. 피부 구조 중 각하 현상이 나타나면 무액층과 유액층으로 구분되는 거는 표피. 각하 현상이 있으니까 표피. 네, 1번이고요. 건성 피부에 사용하는 제제, 특성으로 옳은 거. 건성이다 라고 하면 보습제는 적절한 흡습 능력이 있어야 되며 외부 환경에는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네, 1번이겠네요. 건성 피부에 사용되는 제제의 특징으로 옳은 거. 건성 피부에는 보습제는 적절한 흡습 능력이 있어야 되며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네, 이거겠네. 보습제 물어보는 거네요.
모발의 생장 주기에서 모발이 제거되는 휴지기 기간은 약 6년. 보통 이제 3에서 5년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5에서 6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6년 정도, 평균적으로 6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의 멜라닌 색소에서 형성에 가장 밀접한 작용을 하는 효소는 티로시나제 4번이고요. 피부의 표피에서 면역학 기능을 하는 세포로 알맞게 짝지어진 거. 각 면역 세포 뭐죠? 랑게르하스 찾아야 될 텐데.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면역 나왔더니 랑게르하스 어딨죠? 랑게르하스 세포 여기 있네요. 표피 세포의 2에서 8%를 차지하며 골수에서 유래하는 세포로 항원을 탐지해 세포성 면역을 유발하게 한다. 정답 4번. 나머지는 각질 형성은 이제 각질 형성 세포고요. 멜라닌 세포는 멜라닌 만들어내는 애들이고요. 머큐라 세포는 촉각 세포고요. 근데 면역을 물어봤더니 4번인 거. 다음 중 잇먹음과 관련이 있는 거는 체온 조절이겠죠? 정답 2번.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는 효능이 있다. 이러한 효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피부를 유연하게 한다. 네, 그럴 수 있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그럴 수 있고요.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한다. 그럴 수 있고, 하지만 여드름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화장품에서는 치료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에서만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거리가 먼 건 4번 여드름 치료. 어떤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샴푸가 갖춰야 할 요건이 아닌 거. 모발의 표면을 보호하고 정전기를 방지한다는 린스의 역할입니다. 영양분을 준다는 트리트먼트 역할이고요. 정답 1번. 메이크업 화장품에서 색상의 커버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주로 배합하는 거. 백색 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크업 화장품에 관련된 문제로 나온 거네요. 정답은 3번. 화장품 제조업체의 의무로 옳은 거. 특정 화장품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고객은 예외적으로 생각한다. 다 같이 생각해야 되겠죠.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1차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에 책임을 진다. 네, 제조업자의 의무겠죠. 화장품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실행하는 경우 올바른 해석은 고객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제조업자가 책임져야 되겠죠. 화장품 라벨에 고객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사항만 기재한다. No, 정해진 사항 전부 다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용 규정과 본품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본품 보통 사면 뒤에 성분 다 써 있어요. 그거 다 쓰게 돼 있어요. 법령으로. 정답은 2번이에요. 오일과 물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액체를 미세하게 분산시켜 놓은 상태는 에멀전이고요. 크림의 유화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WO형이면 오일 베이스의 워터라고 보시면 되고 OW형이면 워터 베이스의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 많은데 기름 조금 있는지 뭐 그런 것들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1번에 보시면 WO형 수분 손실이 많아 지속성이 낮다. 그러니까 오일이 많고 워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분이 더 많은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분 손실이 많지 않고 지속성도 유분이기 때문에 더 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일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OW형. 그래서 물이 많고 물 중에 기름이 분산된 형태이다. 맞는 내용. OW형. 사용감이 산뜻하고 팔힘성이 좋다. 맞고요. WO형. 기름 중에 물이 분산된 형태이다. 네. 2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맞는 내용. 화장품 전 성분 표기에 관한 설명이 아닌 거.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함량을 포기하는 거고요. 50ml 이상 제품에만 전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된다. 아니요, 모든 화장품은 전부 다 전성분을 표기해야 됩니다. 대신 샘플인 경우에는 전성분은 표기하지 않고 일부만 표기해도 괜찮다.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은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된다. 맞고요. 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된다. 네. 세균성 식중독의 특성이 아닌 거. 감염병보다 잠복기가 길다.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아요. 거기다 독소형 식중독은 더 짧아요. 일반적으로 짧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량의 균에 의해 발생한다. 맞고요. 수인성 전파는 드물다. 맞고요. 수인성은 물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물 먹고 식중독 걸렸다는 사람 없잖아요. 드물고요. 2차 감염들이 낮아요. 세균성 식중독은 내가 먹어서 내가 걸린 거. 근데 이걸 다 같이 먹었으면 이제 다 걸리겠죠. 2차 감염들은 낮다. 2차 감염은 없다고 보시면 되죠. 내가 식중독이 걸렸어. 근데 너한테 식중독을 내가 옮겨줄 거야. 그래서 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걸리진 않죠. 2차 감염이 없어요.
내가 식중독 걸렸던 음식을 꺼내서 주면 그 사람이 먹으면 걸리겠지만 뭐 그럴 일은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계면활 성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면에 흡착해 계면 장력을 저하시킨다. 맞고요. 친수성기는 이온과 비이온성으로 크게 구별된다. 맞고요. 용도에 따라 유화제, 가용화제, 수분제, 세정제라고 불린다. 네, 맞고요. 소수기는 물에 대한 친화성을 나타낸다. 친수기가 물에 대한 친화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아니고요. 친수기예요, 친수기. 정답은 4번. 사용 대상과 목적을 짝지은 것 중 틀린 거 서술하네요. 첫 번째, 기능성 화장품, 정성인, 청결, 미화. 뭐 맞는 내용일 수 있겠죠. 두 번째, 의약 외품, 환자, 청결, 미화. 일단 의약품이 환자한테 쓰는 거고요. 의약 외품은 일반인들도 다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틀린 건 2번인 것 같은데, 그쵸? 화장품, 정상인, 청결과 미화. 맞고요. 의약품, 환자, 질병치료. 그치?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2번. 화장이나 향에 의한 자신감,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 등을 연구하는 유형성 분야. 이건 뭐냐면 자신감, 심적인 거죠. 일의 능률 향상, 심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건 심리학적 유형성입니다. 정답 2번. 피지의 과잉 분비를 억제하고 피부를 수축시키는 거는 수렴 화장수겠죠. 수렴 화장수. 정답은 2번. 화장수에 가장 널리 배합되는 알코올 성분은 뭐냐면 에탄올이에요. 보통 에탄올을 많이 써요. 다른 거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 에탄올을 제일 많이 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화장품 성분은 이거 잘 물어보거든요. 뭐냐면 솔비톨이에요. 솔비톨. 솔비톨이 여드름 유발이 적죠. 근데 올리브가 아니지. 뭐 그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으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솔비톨 4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적은 거. 첫 번째 코코넛 오일 보다 호호바 오일이 여드름 발생 가능성이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호호바 오일이 그 분자량이 작거든요. 분자량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잘 모공이 막힌다든지 이런 역할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오일 중에서는, 그러니까 천연 오일 중에서는 호호바 오일이 그래도 제일 좋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고요. 계면활 성제 중에서 정전기 방지제, 헤어 트리트먼트에 사용되는 거는 일단 계면활 성제는 외우실 때 양쪽 비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일단 자극성이 높은 순서대로 일단 외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양이온성 같은 경우에는 트리트먼트에 보통 사용이 되고요. 음이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샴푸나 세안제, 양쪽성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 제품들에 보통 사용이 되고 비이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이나 세정제에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비 이렇게 외우시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양이온성 계면활 성제겠죠. 정답은 3번. 대기 중에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온도 상승하여 상부의 기온이 하부보다 높게 되는 현상은 기온 역전 현상이고요. 태양광선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UV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빨주노초파란보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가 이제 자외선이죠. 그래서 400 미만, 400나노미터 미만 되어 있는 것들. 근데 여기서부터도 제일 센 게 A, B, C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장이 긴 건 A가 더 길어요. A, B, C 순서대로 이제 약해집니다. 짧아져요, 파장이.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 두 번째, 주로 적외선에 의한 피부암이 발생한다. 적외선이 아니고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암이 발생을 하죠. UVA는 피부의 홍반 현상을 주로 유발한다. 그러니까 주로 유발하는 건 보통 UVB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외선 차단제는 UVB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UVB가 주로 유발을 하고, 뭐 A가 아예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발을 하긴 하지만 UVB가 더 유발을 많이 한다. 주로 유발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유발한다. 네,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선크림을 바르고 피부를 보호하면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를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윈슬로우가 정리한 공중보건학의 학습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만 구성된 것. 뭐가 포함됐을까? 환경위생 향상 포함되어 있고요. 개인위생교육 포함되어 있고요. 질병 예방 포함되어 있고요.
생명 연장 포함되어 있어요. 정답은 1번인데, 자, 밑에가 왜 아니냐면 전염병 치료는 아니에요. 질병의 치료도 아니에요. 지금 질병 치료 여기 또 써있죠? 아니죠. 그리고 사후 처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방과 생명 연장과 교육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런 삶의 아니지 보건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지 이걸 치료하고 처치하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인구의 사회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인구의 사회 증가를 하려면 전입된 인구 빼기 전출 나간 인구를 계산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 전입 인구 빼기 전출 인구. 요건 사회 증가. 근데 자연 증가는 또 달라요. 출생 인구 빼기 사망 인구. 그건 자연 증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구 구성 중 14세 이하 이하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정도. 2배 정도. 2배 정도라고 했더니 일단 피라미드형은 아니겠네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형. 2배 이상이다. 그러면 피라미드고요. 2배 정도다. 그럼 끝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죠. 뭐예요? 종형. 그래서 2배 미만이 되면 항아리형. 이게 되겠죠? 종형 같은 경우엔 인구 정지형이라고 하고 현재 이제 유지되고 있는 이상형이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보건 지표와 그 설명의 연결이 잘못된 거. 자, 비례 사망자 수는 총 사망자 수에 대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의 100분의 1을 나타내는 것이다. 맞아요. 일반 출생률은 15살에서 49세까지 한 명의 여자당 낳은 아이의 수이다. 맞고요. A 인덱스가 1에 가까울수록 건강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1에 가까울수록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조사망률은 보통 사망률이라고 하며 인구 1000명당 연간 발생 사망지수로 표시하는 것이다. 네. 무스카린은 어떤 식품의 독성인가? 이 독성 자주 물어보는데 뭐 뻔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뭐 보고독 물어본다든지 버섯독 물어본다든지 뭐 감자독 물어본다든지 모시조개 베네루핀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면서 넘어가잖아요. 모시조개 방금 제가 얘기했죠. 베네루핀, 독버섯, 무스카린, 감자, 솔라닌, 보거, 테트로도톡신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 2번. 후천적 면역의 특징을 옳은 것은 후천적 면역은 이제 내가 그런 거예요. 뭐 백신을 맞아서 생겼다든지 자연적으로 바이러스 걸렸다가 이겨내면서 항체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건데, 자, 식세포들의 세균과 같은 이물질을 세포 내로 흡수해 소화 효소를 통해 분해한다. 이거는 이제 식균작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항원에 대한 2차 대처 기간이 길다. 후천적 면역은 빨라요. 항원이 왔을 때 이미 한번 경험을 했던 것 또는 이미 지금 항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빠릅니다. 특정 병원체에 노출된 후 그 병원체에만 선별적으로 방어 기전이 작용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방어 기전이 작용하는 게 후천적 면역의 특징이고요. 정답은 3번이겠네요. 모든 이물질에 대한 저항하는 비특이적 면역이다는 아니고요. 정답은 3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 아닌 것은 홍역 바이러스고요. 1번 뇌염 바이러스고요. 장티푸스는 균이고요. 광견병, 공수병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바이러스예요. 정답은 4번. 다음 중 투베르쿨린 반응이 양성인 경우. 투베르쿨린은 자주 나오죠? 결핵이에요, 결핵. 양성 판정 떴으면 결핵인 거예요. 투베르쿨린 검사를 하면 결핵 검사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여름입니다. 여름 언제가 제일 더워요? 5월에서 9월 햇볕이 길어지게 하는 시점. 정답은 1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이 아닌 거. 자,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는 1급 애들이에요. 1급 애들이고요. 2급이나 3급은 24시간 안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4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시 활동을 하는 애들인데, 일단 두창 디프테리아 사스는 1급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감염병이고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3급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걸리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세균성 식중독의 특성이 아닌 거. 감염병보다 잠복기가 길다.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아요. 거기다 독소형 식중독은 더 짧아요. 일반적으로 짧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량의 균에 의해 발생한다. 맞고요. 수인성 전파는 드물다. 맞고요. 수인성은 물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물의 식중독
물 먹고 식중독 걸렸다는 사람 없잖아요. 드물고요. 2차 감염률이 낮아요. 세균성 식중독은 내가 먹어서 내가 걸린 거. 근데 이걸 다 같이 먹었으면 이제 다 걸리겠죠. 2차 감염률은 낮다. 2차 감염은 없다고 보시면 되죠. 내가 식중독에 걸렸어. 근데 너한테 식중독을 내가 옮겨줄 거야. 그래서 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걸리진 않죠. 2차 감염이 없어요. 내가 식중독 걸렸던 음식을 꺼내서 주면 그 사람이 먹으면 걸리겠지만 뭐 그럴 일은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분유의 위생 처리로 감소할 수 있는 질병. 그러니까 변을 잘 처리만 하더라도 그런 이제 장티푸스가 될 걸려요. 장티푸스는 누가 옮기죠? 이거 물도 옮기고요. 그러니까 되게 더러운 환경에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침으로도 옮겨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파리가 옮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잘 옮겨지는 게 장티푸스예요. 파리가 많다든지 뭐 곤충이 많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나머지는 발진티푸스는 이제 이가 옮기죠. 이가 옮기는 거고 뇌열, 발진열 같은 것도 이제 모기류, 발진열 같은 것도 모기가 옮기는 거. 이건 크게 위생과는 상관없는 애들. 하지만 장티푸스는 물과 변 이런 것들로 음식, 위생에 되게 관련된 애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깨끗해도 걸리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명작업시 시술자의 손 소독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첫 번째, 락스에게 충분히 담갔다가 깨끗이 헹군다. 락스에게 손 담그시면 안 되죠. 락스로는 손 안 닦습니다. 그렇죠? 락스는 드시면 안 돼요. 거리 먼 거 1번이겠네요. 세찰격을 넣은 미온수와 소를 깨끗이 이용해 닦는다. 네.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네. 시술 전 70% 정도의 알코올을 적신 솜으로 깨끗이 닦는다. 네. 가위를 끓이거나 증기 소독한 후 처리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소독 후 수분을 잘 닦아낸다. 당연히 잘 닦아내셔야 녹이 쓸지 않을 거고요.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 보관한다. 그래야 하고요. 소독 후 탄산 나트륨을 발라준다. 바르지 않아요. 탄산 나트륨은 그러니까 녹 제거할 때 사용하긴 하지만 발라두진 않는다. 정답은 3번이겠네. 수분 제거 후 10개 기름칠을 한다. 그렇죠. 기름칠 해줘야 또 오래오래 사용이 되겠죠. 임용실 기구에 대한 소독법으로 틀린 것은 가위, 고압증기 멸균기를 사용할 때는 소독포를 사서 소독한다. 그렇죠. 헤어 클리퍼, 잔 머리카락은 브러쉬랑 한 겹으로 닦아내고 70%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다. 네. 면도날, 염소계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한다. 면도날은 보통 크레소를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소계는 뭘 뜻하는 거냐면 그 락스 같은 걸 뜻하는 거예요. 락스로 소독하진 않고 일단 틀린 건 3번. 빛, 세척 후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한다. 네. 다음 중 혐기성 세균의 효과가 가장 큰 소독제. 혐기성. 산소가 없어야 사는 애들이에요. 네, 호기성 애들은 산소가 있어야 사는 애들. 혐기성은 산소가 없어야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애들인데 혐기성 애들은 산소가 생기면 죽어요. 뭐가 좋을까? 자, 알코올, no. 과산화수소가 좋아요. 과산화수소 산소 3개 붙어 있죠? 뿌리면 산소가 막 보글보글 끓죠? 그래서 산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혐기성 애들한테는 과산화수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소독할 때도 과산화수소 먼저 바르잖아요. 혐기성 애들한테 유독 효과가 더 좋다. 과산화수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효과가 있지만 가장 큰 거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라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독력의 검증 혹은 살균력의 비교에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방법은 까지 나왔으면 석탄산 바로 찾으면 되겠죠? 석탄산 첫 번째 바로 있네요. 석탄산 개수 측정법. 네. 석탄산 개수가 2인 소독제 A를 석탄산 개수 4인 소독제 B와 같은 효과를 내게 하려면 그 농도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시험장 가시면 일단 컴퓨터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 통통통통 두드리면 계산하기 훨씬 쉽고요. 개수 2짜리를 개수 4인 소독제랑 같은 효과를 내게 하려면 2배 더, 그러니까 2배 더 짙게 하면 되겠죠. 농도를 2배 올리면 돼요. 어디죠? 정답은 3번이겠네요. 석탄산 90배 희석액과 어느 소독제 135배 희석액이 같은 살균력을 나타낸다면 이 소독제의 석탄산 개수는 90배 희석액이랑 소독제 135배짜리가 같은 살균력을 나타낸대요. 이 대략 1.5인가요? 1.5고 반 맞죠? 석탄산 개수는 1.5예요. 1.5요. 계산 방식은 지금 여기서 135를 그냥 9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석탄산 개수 1은 그냥 석탄산 개수는 소독제의 희석 배수 자체를 그냥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1은 1이고요. 2가 되면 얘보다 2배 더 세다. 3이 되면 얘보다 3배 더 세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할로겐계에 속하지 않는 소독제. 자, 포백분 할로겐계고요. 염소가 할로겐계고요. 석탄산은 아니고요. 치아 염소산 나트륨, 염소죠. 네, 할로겐계예요. 정답 3번. 그리고 표백분. 표백분은 그 생석회거든요. 생석회. 석회 가루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염소나 뭐 불소나 이런 애들을 할로겐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백분, 염소, 여기도 염소 있으니까 맞는데 석탄산은 아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압증기 멸균기의 소독 대상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요 문제는 저도 이제 풀면서 되게 이제 한번 얘기는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게, 의류는 가능해요. 분말 제품도 가능은 한데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녹는 분말 제품은 아예 안 돼요. 근데 물에 이제 안 녹는 건 가능해요. 가능해요. 약액 같은 경우도 그 열에 약한 애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항생제나 이런 애들은 약액 소독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금속기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말이나 약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정 제품은 되지만 특정 제품은 안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의 맥락상 분말 제품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로 생각을 해서 2번이라고 얘기는 해드리지만, 약액에 그러면 항생제는 고압증기 멸균기에 소독해도 되나요? 열에 약한데.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애매한 문제. 공중위생관리법상 임용기구 소독 방법의 일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그러니까 정해놨어요. 이렇게 소독하세요. 이걸로 소독할 거면 몇 분 하세요를 아예 정해놨어요. 본문에는 있습니다. 책의 본문에 있는데, 그 중에서 방사선 소독은 없어요. 방사선은 우리가 일반인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라서 이건 아예 적혀있지도 않습니다. 정답은 1번. 증기소독 같은 경우는 증기소독은 이제 고압증기 멸균기나 아니면 이제 뭐 자비소독법. 증기소독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주세요 라고 아예 적혀 있고요. 크레솔 같은 경우도 크레솔 3%에 물 96%를 섞어서 10분 이상 담가두세요 라고 아예 써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소독 같은 경우도 1제곱센티미터당 85 마이크로와트 이상을 20분간 쐬어주세요 라고 아예 적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에 영업적 폐쇄명령을 받은 임용 영업자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으로 오른 거.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으로 오른 거는 2년이에요. 2년입니다. 이건 그 법령 그 기간 정해진 표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뭐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조금 많다 보니까 외우라고 권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문제 하나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정답 2번이에요. 임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 시군 구청장에게 받아야 되겠죠? 정답 3번. 임용사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도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면허 취소예요. 이거 큰 거요. 정지인데 업무를 한 거잖아. 일을 한 거잖아. 그럼 정지 뒤에 바로 취소요.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해 임용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 대한 벌칙. 이것도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것도 이제 띄워드릴 건데 이렇게 써 있어요. 벌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법령은 그냥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냥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기에 나오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좋고,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앞에 걸 다 외운다. 그래서 앞에서 다 맞추고 뒤에를 틀리겠다는 각오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 2번이고요.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는 그 물건 또는 금액으로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든지 아니면 이제 학원비를 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공부조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공공부조를 이용해서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필요하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도움되도록 하는 거예요.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과 미용업은 다룰 수 있는 신체 범위가 구분되어 있다. 다음 중 법령상
미용업이 손질할 수 있는 손님의 신체 범위를 가장 잘 설명한 거. 우리 이제 헤어 문제죠, 지금 이거? 헤어가 할 수 있는 거.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 발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 발톱을 할 수 있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미용업은 그 전체적인 미용업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헤어 미용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피부 및 손톱, 발톱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 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자. 누가 수립하죠? 시도지사. 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건 시도지사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위생 서비스 자체를 규정하고 수립하는 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인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평가 계획이기 때문에 시도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용업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이 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맞고요. 의약품을 사용하여 화장과 피부 미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맞고요. 이 미용 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맞고요. 일회용 면도날을 사용 후 정해진 소독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재사용하여야 한다. No. 일회용 면도날은 한 번 썼으면 버리시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여기까지네요. 좋습니다. 아마 제가 기존에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 문제 똑같은 거 있는 것들은 제가 또 똑같은 관점이 나와서 얘기를 했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수업이고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합격 잘 하시고 또 자랑하러 오세요. 자랑하러 오시고요. 또 다음에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응원 받고 저 합격했어요 또 하면 봐야 되겠다. 또 같이 나도 저기 이제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또 해야 되겠다 또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와서 다른 분들 응원 또 해주시고요. 시험 잘 보시고 실기 어렵지 않아요. 학원 가서 해도 돼요. 어려우면 뭐 영상 보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학원 많이 오시고요. 좋습니다. 네, 시험 잘 보시고 또 좋을 때 좋은 날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